가장 최근 들려온 놀라운 소식입니다. 영국 대학교의 역사학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한국과 정말 비슷한 민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식사 문화와 전통 놀이, 대화 방식까지 3,000km 떨어진 두 나라의 민족이 닮아 있다니. 대체 두 민족 사이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피나 웩슬러예요. 런던 아시아 역사 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저만의 왕국이었죠. 벽을 따라 높은 책장들이 서 있었고 세계 정치에 관한 중요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장들과 학위증들이 반짝이는 액자 속에 걸려 있었는데 이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전문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았어요.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좋았고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어요.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이메일을 읽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때 그것을 봤어요. 이상한 주장을 담은 연구 논문에 관한 이메일이었죠. 동남아시아의 라이족이라는 산악 부족이 한국 문화와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차를 뿜어버릴 뻔했죠. 말도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 벽에 부딪혀 울리고 있었죠. 한국은 기술과 케이팝으로 가득한 나라인데 어떻게 산속 마을 사람들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더 자세히 읽고 있었어요. 논문은 비슷한 말투와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언어에서의 감정적 연결 같은 것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얄팍한 연구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이 깨졌어요. 연구 조교 제스퍼가 신선한 새 커피를 들고 들어왔죠. 웩슬러 교수님, 커피 더 드릴까요? 그가 물었어요. 고마워, 컵을 받으며 말했죠. 제스퍼, 한국 사람들과 동남아시아 산속 부족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그는 잠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꽤 억지스러운 주장 같네요. 맞아.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논문은 언어 패턴과 문화적 관습에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지만 뭔가가 제 안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논문이 특정 언어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단지 제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이 질문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스퍼, 우리가 직접 이것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 라오스행 항공편을 알아봐 줄래? 그리고 현지 언어를 아는 좋은 통역사도 찾아줘. 그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어요. 라오스에 가고 싶으세요? 이 부족을 연구하러요? 이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서야 좋은 학문은 이론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해. 심지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제스퍼가 떠난 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바쁜 도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는 한국을 상상해 보았죠. 그런 다음 산속 마을에 사는 라이 사람들을 상상하려고 했어요. 이 세계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산에 가서 실제 증거를 수집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멍청한 주장을 반박할 논문을 쓸 거예요. 눈을 뜨고 챙겨야 할 물건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좋은 현장 작업복, 노트북들, 녹음 장비,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참고 서적들. 일주일 후 우리의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항공편이 예약되었고 봉시 폰마찬이라는 통역사가 고용되었죠. 그는 현지 방언과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높은 추천을 받고 있었어요. 가방을 싸면서 블레이저와 단추 달린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완벽한 줄로 배치했죠. 이건 간단한 여행이 될 거야. 가방을 닫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대로 분석한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러 가는 거예요. 라이족과 한국 문화 사이에 진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너무 확실했죠. 라오스 공항에 도착한 저는 부족들의 거주지까지 군용 트럭을 타고 가야 했어요. 제 몸이 위로 솟구쳤다가 딱딱한 금속 의자 위로 쿵 하고 떨어지고 있었죠. 모든 충격이 제 머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스퍼를 쳐다봤어요. 그는 마치 우리가 이 울퉁불퉁한 악몽이 아닌 부드러운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차분하게 녹음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제가 느끼는 불편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통역사인 봉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갈색 눈과 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트럭이 우리를 이리저리 던지고 있는데도 그는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거의 다 왔어요. 웩슬러 교수님, 봉씨가 제 찌푸린 얼굴을 알아차리며 말했어요. 아마 1시간 정도 더 가면 될 거예요.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고운 갈색 가루가 천의 모든 주름 속으로 들어가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챙겨온 옷들은 이제 모두 흙먼지 색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지고 피부는 땀으로 끈적거리고 있었죠. 런던은 마치 다른 삶이 꿈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문명에서 이렇게 멀리 살 수 있을까? 길은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죠. 트럭 창문 밖으로 깊은 계곡과 가파른 절벽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곳의 나무들은 제가 아는 어떤 나무와도 달랐죠. 공기도 다르게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더 신선하고 낯선 식물들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속도를 늦추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취사용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등에 바구니를 메고 있었고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놀고 있다가 우리 트럭이 다가오자 멈춰 서서 쳐다보고 있었죠. 도착했어요. 여기가 라이족 마을이에요. 등을 쭉 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냄새, 소리, 심지어 제가 숨쉬는 공기까지도요. 나이든 남녀 몇 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진지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죠. 봉씨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변하고 있었죠. 마을 어른들은 듣고 있다가 그중 한 명이 질문을 했어요. 봉씨가 대답했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이 우리를 마을에 환영한대요. 봉씨가 통역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이 그들의 단순한 생활 방식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봉씨에게 그들의 문화와 한국 전통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연구하는 교수라고 말해주세요. 봉씨가 제 말을 번역하는 동안 한 노인이 저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는데 마치 긴 인생에서 그녀가 다녀온 모든 곳을 보여주는 지도 같았어요. 봉씨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뭔가 말했고 그것이 봉씨를 미소 짓게 했어요. 그녀가 뭐라고 했나요? 당신은 머리에 많은 지식을 담고 다니지만 당신의 마음은 배울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봉씨가 말해줬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노인이 누구길래 저를 판단하는 거죠? 저는 진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건데 아마도 한 번도 이 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평가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한 어린 소녀가 노인의 다리 뒤에서 슬쩍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커다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할머니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마을 족장인 회색 머리의 키 큰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봉씨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는 당신과 당신의 조수가 손님 집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손님들에게 베푸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손님 집은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작은 대나무 오두막이었어요. 안에는 바닥에 얇은 잠자리 2개, 작은 탁자, 그리고 그것뿐이었죠.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제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매트에 앉아서 대나무 벽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틈새로 마을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들이 웃는 소리,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시작한 거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딱딱한 매트 위에 누워 밤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이상한 새들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죠. 벌레들이 밖에서 윙윙거리고 있었고요. 마을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제 편안한 사무실을 생각했어요. 정리된 책들, 예측 가능한 내 삶,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하고 있었죠.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그 노인의 눈이 저를 지켜보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 눈이었죠. 매트 위에서 몸을 돌려 눈을 더 꼭 감았어요. 그 눈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아침이 되자 금빛 햇살이 우리 오두막의 대나무 벽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잠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있었죠. 그때 소리와 냄새가 모든 것을 다시 떠오르게 했어요.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 나무 화로의 냄새,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들 같은 것들이 말이죠. 잠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집어 들었어요. 지저분한 머리와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교수였죠.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노트북에 기록하는 거였죠. 현장 연구 첫째 날 목표는 라이족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한다. 한국 문화와의 가능한 연관성을 찾아본다. 중립적이고 과학적으로 쓴다. 밖에서는 마을이 이미 분주했어요. 여자들은 큰 대나무 용기에 시냇물을 담아 나르고 있었죠. 남자들은 도구를 수리하고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집 사이를 뛰어다니며 제가 알지 못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보이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적고 있었어요. 제스퍼는 뒤따라오며 사진을 찍고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을 중앙에서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놀고 있었어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리듬이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죠. 그들 목소리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에 뭔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어요. 밝은 눈을 가진 한 어린 소녀가 친구를 부르고 있었어요. 마이사. 그녀의 목소리가 끝에서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방식이 제 주의를 끌었죠. 전에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재미있네. 그것을 적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스퍼가 카메라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 이름 끝에 나는 소리, 뭔가를 떠올리게 해. 제가 늦은 밤에 가끔 봤던 한국 드라마에서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같은 음악적인 오르락 내리락하는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죠. 그냥 메모 중이야. 대신 말하며 노트북을 빠르게 닫고 있었어요. 정오쯤 햇살이 뜨겁고 밝았어요. 봉씨가 나무 아래 앉아 더 많은 관찰 내용을 적고 있는 저를 찾았죠. 마을 어른이 우리를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를 따라 더 큰 집 중 하나로 갔어요. 아내는 어제 저를 지켜봤던 그 노인이 요리용 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낮은 나무 탁자 주변에 짜인 매트 위에 앉으라고 손짓했죠. 노인은 우리 앞에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놓았어요. 각 바구니 안에는 작은 진주처럼 빛나는 찹쌀이 있었죠. 작은 접시들이 이어서 나왔어요. 발효된 채소, 매운 고추, 그리고 말린 생선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봉씨가 손가락으로 작은 찹쌀 뭉치를 떼어 반찬에 찍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찹쌀은 쫄깃하고 약간 달콤했으며 발효된 채소는 상큼하고 친숙했죠. 이거 맛이 말을 멈췄어요. 김치 같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먹어본 한국의 발효 채소요. 하지만 그건 성급한 결론 내리기였을 거예요. 봉씨가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이 마을에 왔었어요. 그들은 이 음식 중 많은 것들이 고향 요리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죠. 제 포크가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있었다고요? 봉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라이족의 방식 사이에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죠. 그날 밤 오두막 밖에 앉아 별들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니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제 마음은 오늘 본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노래, 리듬, 음식,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방식 같은 것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의식에 참석했어요. 일종의 수학 축제 같았죠. 모임 공간 중앙에 그들은 나무 탁자 위에 돼지 머리를 놓았어요. 그 주위에 작은 음식 접시와 막걸리 잔을 배열했죠. 마을 어른들이 한 명씩 탁자 앞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죠.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따르는 순서, 행동에서 보이는 존경심, 모든 것이 제가 책에서 연구했던 한국의 조상 의식과 이상하게 닮아 있었어요. 제 깔끔한 이론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중에 오두막에 혼자 있을 때 제가 가져온 역사 문서들을 꺼냈어요. 왕국이 무너진 후 삼남이라는 곳으로 옮겨진 38,300개의 고구려 난민 가구를 언급하는 오래된 기록을 찾았죠. 삼남이라는 한자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이 지역이 때때로 산남, 산의 남쪽이라고 불린다는 제 메모를 봤죠. 정말 고대 한국의 난민들이 이렇게 멀리 여행했을까요? 진짜로 그들의 언어, 음식, 관습을 가지고 왔을까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덜 확실해 보였죠. 그날 밤 산을 넘어 걷는 사람들의 꿈을 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한 보물처럼 품고 있었죠. 꿈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었을 때 제 노트북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단지 사실과 증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연결된 연관성에 관한 것이었죠. 비가 은빛줄처럼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죠. 우리는 마을을 떠날 수 없었어요. 흙길은 진흙으로 변했고 산들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갇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작은 대나무 오두막에서 바닥에 제 노트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종이들이 모든 공간을 덮고 있었죠. 각 페이지에는 관찰 내용, 질문들, 그리고 늘어나는 증거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 원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었죠.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제 집중을 깨고 있었어요. 봉시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죠. 마을 여자분들이 차를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찻잔이 제 손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차는 제가 알지 못하는 허브 맛이 났지만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죠. 봉시가 저에게 말하는 방식을 알아차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문장 끝에서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었죠. 알아채셨나요? 라이 사람들이 문장을 끝내는 방식을요? 특히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말할 때요? 봉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존경이나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소리를 더해요. 단지 무엇을 말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죠. 한국어 어미와 똑같네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이고 있었어요. 비가 우리를 실내에 머물게 했지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죠. 마을의 중심 가옥에서 저는 여러 여성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발효 채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소금과 향신료를 배추와 섞고 있었죠. 냄새는 강하고 친숙했어요. 한 노인이 손주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어 끝에 부드러운 어미를 사용해서 각 문장을 마치 부드러운 포옹처럼 만들고 있었죠. 눈을 감고 그녀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한국어 발음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멜로디였죠. 그날 밤 오두막에 혼자 있으면서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 저는 문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고 믿어왔어요. 이러한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제 경력의 기반이었죠. 하지만 감정과 관계가 도자기나 건물만큼이나 깊은 흔적을 남긴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이 기록된 문서만큼이나.
확실하게 역사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기름 램프의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새로운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죠. 감정, 연결점,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언어의 감정적 구조는 다른 흔적들이 사라졌을 때에도 문화적 연결을 보존할 수 있다. 아침이 되자 하늘이 맑아지고 목적 의식이 생겼어요. 봉시에게 마을 어른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자료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마을 중앙에서 노인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한 명씩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여러 세대 전 북쪽에서 온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고향이 사라진 후 큰 산을 건넜다고 언급하고 있었죠. 한월로가 조상 공경에 대해 말할 때 제스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 얼굴에 흥분된 표정이 보였나 봐요. 교수님, 달라 보이세요. 그가 쉬는 시간에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물었어요. 웃고 계세요. 그리고 다르게 듣고 계시네요.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놀라서 제 얼굴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냥 제 표정이 바뀐 걸까요? 이곳이 저를 바꾼 걸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전에 잠깐 본 조상 의식의 전체 과정을 지켜봤어요. 마을 어른들이 음식 재물이 있는 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돼지 머리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씩 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죠. 그들 움직임의 리듬, 절하는 순서, 속삭이는 기도 등 모든 것이 제가 책에서 읽은 한국 조상 의식 설명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단지 유사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의식 음식을 나눌 때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 유대감을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오두막에서 제 커리어의 가장 큰 반론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제가 가르치고 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했죠. 노트북을 꺼내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어는 단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죠. 라후족의 말하기 패턴이 한국인의 감정 패턴과 일치한다면 이는 무역이나 우연보다 더 깊은 연결을 시사해요. 공유된 뿌리, 공유된 마음을 시사하는 거죠. 이 말을 적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제 연구에서 가치 있게 여기라고 가르친 차가운 사실. 명확한 증거, 측정하고 셀 수 있는 것들에 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은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연결은 진짜였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우리가 조상들에게 보이는 존경 이런 것들도 역사를 담고 있었죠. 내일 우리는 런던으로 돌아갈 거예요. 동료들을 만나고 제 발견을 발표하고 제 새로운 이해를 변호해야 할 거예요. 그 생각은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어요. 노트북을 닫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눈은 이제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한때 무시했던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산이 저를 바꾸었고 진실이 저를 바꾸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군용 트럭을 타고 시내로, 시내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의실 밖에 서 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문을 통해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제 동료들, 다른 교수님들, 학생들. 그들은 모두 제가 라오스에서 한 연구에 대해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에 걸려있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마을 어른이 저에게 준 작은 나무 조각이었죠. 연결을 기억해요. 봉시를 통해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제가 단상으로 걸어가자 큰 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를 지켜보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저를 엄격하고 논리적인 웩슬러 교수, 오직 딱딱한 사실과 명확한 증거만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단상에 제 노트를 올려놓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제 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화적 DNA로서의 감정 패턴, 라이 마이너스 한국 연결고리. 6개월 전만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제 강연 주제를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을 거예요. 저는 한국 같은 현대 사회와 라이족 같은 전통 공동체가 의미 있는 공통점을 가질 수 없다고 믿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라이족 마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제가 틀렸어요. 라이족 아이들의 노래와 한국 놀이터 동요를 나란히 틀어줬어요. 비슷한 리듬과 멜로디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라이족 조상 의식 사진 옆에 한국 제사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사점이 놀라웠어요. 음식 재물의 배치, 절하는 순서, 그 후의 공동 식사까지. 하지만 제 이해를 진정으로 바꾼 것은 전통적인 도구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언어가 감정을 담는 방식이었죠. 한국어와 라이족 언어 모두 특별한 어미를 사용해 단순히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만드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고대 한국 난민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여행했을 수 있다는 역사적 증거를 공유했죠. 마쳤을 때 질문들이 빠르게 이어졌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 발견에 의문을 제기했죠. 다른 이들은 흥미로워 보였어요. 한 나이 든 중국 출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제 증거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비판이 저를 무너뜨렸을 거예요. 지금은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천 교수님, 손주들에게 말할 때 강의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어조가 바뀌나요? 그가 놀란 듯 보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변화, 그 감정적 패턴은 어떤 도자기 조각이나 고대 텍스트만큼이나 많은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연결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건너 이동할 때에도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에 가득 차는 동안 방 뒤쪽에 있는 제스퍼와 봉시를 발견했어요. 그들 둘 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얼마나 멀리 여행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단지 거리가 아니라 이해의 측면에서요. 그 주 후반에 저는 그들을 런던의 작은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봉시가 찌개 한 숟가락을 먹고 미소 지었어요. 이 냄새가 마을 어른들이 의식에서 사용한 발효된 페이스트와 똑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인 점원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따뜻하고 음악적인 특성을 듣고 있었어요. 라이족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들었던 것과 같은 멜로디였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주변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라이족 아이들의 사진이 이제 제 학술상 옆에 놓여 있었죠. 책들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딱딱하지는 않았어요. 컴퓨터를 열고 새로운 연구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감정적 유산 보존하기, 사라지기 전 라우-마이너스 한국 연결고리 문서화하기. 이번에는 증명하거나 반증하려는 전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보존하려는 사람으로 갈 거예요. 일부 라이족 마을들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그들의 전통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특별한 방식이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싶었어요. 단지 학술 자료로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들 사이의 살아있는 연결고리로서요. 전화가 울렸어요. 딸 마리가 대학에서 전화하고 있었죠. 강연은 어땠어요, 엄마? 그녀가 물었어요. 예상보다 좋았어. 그들이 들어줬어. 몇몇은 이해하기도 했고.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뭔가 더 부드러워요. 미소 지으며 목에 걸린 나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돌아왔어. 중요한 무언가를. 전화를 끊은 후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런던이 평소처럼 바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자동차와 버스가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며 인도를 따라 서두르고 있었죠. 그들은 세계가 수천 마일을 가로질러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수세기 전의 메아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손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연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컴퓨터로 돌아가 새 연구 제안서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산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지식은 단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느낀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